안녕하세요. 프로덕트 UX 101 16강 마지막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저희 강의의 이름을 프로덕트 UX로 진 것이 어떤 이유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덕트 UX는 UX 디자인, 당연한 역량이죠. UX 디자인 역량에다가 프로덕트 띵킹을 더하는 그런 이름으로 지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점이 회사 다니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예전에는 돈 되는 UX라고 부르기도 했다가,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UX, 뭐 이런 용어를 불렀었는데, 최근에 프로덕트 띵킹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서, 이게 가장 정확한 단어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추가로 프로덕트 디자이너라는 롤도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프로덕트 UX를 강의를 드렸어요. 비즈니스 관점과 사용자 관점을 다 포함하는 그런 걸로 문제를 해결하고 디자인으로 상품을 더 좋게 하는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저런 이름을 쓴다는 거는 저 역량이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는 그 관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난 프로덕트 UX 디자이너다라고 하는데 UX만 하거나 또는 심지어 UI만 한다면 그 명칭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선 그만한 역량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강의 16강 계속해 보겠습니다. 커리어 계획하기이고요. 이 얘기부터 해야 됩니다. UX 디자인 처음엔 쉽다. 그런데 점점 어려워진다. 그죠? 처음에 리서치를 해보면 좋은 인사이트를 찾아요. 사용성 평가를 배워서 해보면 심각한 문제를 찾죠. 그리고 내가 UI를 해보면 기존 대비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죠. 내 예상이 다 맞고 저 회사 다니는 선배들은 뭐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나는 참 잘하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번 하다 보니 자신감이 점점 떨어져요. 이거는 더닝 크루거 효과라고 요즘에 알려져 있고 있는데, 잘하는데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보통인데 자신감이 뿜뿜하는 막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혼란스럽죠. 그러다가 알아야 되는 것도 너무 많고 이러면서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UX 디자인은 진입장벽이 높지 않은 분야예요. 의사나 변호사랑은 다른 거죠. 그래서 실무에서 다른 부서에서 왔는데 잘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뭐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다가 UX 하는데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이 분야의 전문성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더닝 크루거 효과 좀 더 말씀드리면, 이 X축이 전문가로 가는 거고, 오른쪽이 Y축이 위아래가 본인의 자신감이라고 본다면, 전문성과 자신감은 이렇게 비례하면 좋겠지만, 자신감이 초기에는 확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다가 천천히 증가하는 저런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 올라갔을 때가 우매함의 봉우리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고, 확 떨어졌을 때가 절망의 계곡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죠. 그리고 저 전문성이 올라가면서 컨피던스는 저렇게 한번 확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천천히 올라가는 이게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입니다. 이게 UX 디자이너한테도 발생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UX 디자인에 관련된 여러 그 문헌이나 이런 거를 알게 되는데, 제가 지금 화면에 붙여놓은 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책상에 있는 UX 관련된 책에서의 제목들 같은 거 막 뽑아온 거예요. 하나하나가 책 이름이고 과목 이름이기도 하죠. 서비스 디자인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 인터랙션 디자인을 2학기 정도 가르치는 대학원도 있고,
사용성 평가 과목이 있는 학교도 있고 뭐 없는 학교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이렇게 많아 이런 생각이 들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제 되게 어색한 저런 당황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근데 거기다 하나 추가로 해서 내가 저걸 배운 다음에 내 이력서와 내 포트폴리오와 또 최근에 여러 회사에서 추가되어 있는 실습 문제. 경력사원이라고 해도 실습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경력사원들도 면접하러 가서 뭐 간단한 실습 문제 같은 거 해보라고 하기도 해요. 저 내가 배운 거를 내 이력서와 내 포트폴리오와 내 실습 문제로 이제 바꾸는 게 이제 취업의 과정인데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감이 참 없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막해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저렇게 또, 예, 당황스럽게 되는 게, 이 많은 UX 분야의 학생들과 주니어들이 겪는 일인 것 같아요. 이거를 좀 근본적으로 좀 따져보면, 정리해보면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배워야 하나, 이고요. 그래서 내가 UX를 잘하려면, 취업에 성공하려면,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하려면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하나와 두 번째로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에 대한 문제로 보입니다. 무엇을 배워야 하나와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보여요. 지금부터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UX 역량은 이론과 실행을 모두 챙겨야 되는 분야거든요. 이론은 이제 지식을 알고 있다는 거고, 실행은 뭐 과제를 해봤다, 내가 실제 디자인을 만들어 봤다에 대한 거죠. 그래서 좀 더 자세히 현상들을 살펴보면 UX 과목을 3, 4개 들었다 하면 다 배웠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가 있죠. 실제로는 UX 지식과 방법론의 일부를 배운 건데, 수업에서 과제를 3, 4개 했다, 실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실무는 UX 프로세스를 따라하지 않아요. 뭐 리서치 없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디자이너의 직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리서치를 막 석 달, 뭐 6달 정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과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들이죠. 그래서 수업에서 과제를 하는 건 대부분 프로세스를 따라서 한번 연습해 보는 거에 불과한데, 그걸 해보고 나는 실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전공자가 아닌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주니어들이나 에이전시 실장의 수업을 들은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거는 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주니어 수준의 UX 또는 에이전시 수준의 UX를 배운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아는 만큼 가르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이 모르는 것은 알려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니어 수준의 UX 또는 에이전시에서 하는 UX를 배운 거죠. 그렇게 해석해야 되고요. 포트폴리오 강의를 듣고 만들었다는 실제로는 어디선가 본 듯한 뻔한 포트폴리오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이런 게 요즘 꽤 많기 때문에 회사에서 면접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받아보면 뭐 다 비슷비슷해요. 심지어 그런 학원들이 있다는 건 전 나중에 알았죠.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이 경쟁력이 없는, 차별점이 없는 포트폴리오,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회사에서 채용 과정에 실습 문제를 추가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론과 실행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뭐 한쪽만 해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이론은 어떻게 해야 되냐? 책으로 배워야 되고요. 책을 한 권을 다 읽어야 그 저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거기에 사상이 있거든요. 그, 그 저자가 가장 강조하는 사상. 실은 그걸 배워야 되는 건데, 뭐 블로그처럼 짧게 짧게 정리된 거, 또는 원칙이라고 정리되어 있는 걸 배우면, 알게 파악하면, 그 사상은 모르고 그냥 겉핥기만 하는 거에 가까워요. 두 번째는 요즘에 UX 지식이, UX 관련 분야가 되게 많아지면서 되게 파악해야 될 게 좀 넓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다 배우냐가 아니라 필수적인, 꼭 필요한 것만 넓게 파악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 시간에 데이터와 UX 강의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PV와 UV 개념, 그리고 액티브 유저 개념만 거의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세 개의 변종이 다 다른 매저들이거든요. 그럼 그 매저들을 다 배울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는 PV, UV, 액티브 유저 이것만 알면 나머지들은 금방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수적인 거를 넓게 파악하는 게 훨씬 좋은 전략입니다. 근데 제가 많은 이 관련된 강의들 같은 걸 해보면, 또는 컨퍼런스에서 발표하는 거, 컨퍼런스는 솔직히 학생들을 위한 컨퍼런스가 아니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응용 레벨만 열심히 설명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필수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응용 레벨의 거를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하지만 필수 지식만 알면 금방 응용 레벨은 파악할 수 있거든요. 필수 지식을 넓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해해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론 부분에서 정리해드릴 내용이고요. 실행 부분에서는 가능한 실무와 유사한 과제를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너무 쉬운 과제나 너무 어려운 과제.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갤럭시 폰에 원 UX를 내가 개선해 보겠다. 이러면 너무 어려운 거 하시는 거거든요. 그거 저기 선배들이 한 2, 30명씩 붙어가지고 벌써 한 10년째 해온 UX니까 쿠팡을 개선하겠다. 이런 것들은 너무 어려운 과제예요. 또는 학생들이 많이 하는 과제들 중에 해외여행 다이어리 이런 거 진짜 10년 전부터 계속 봐오고 있는데, 그건 또 너무 식상한 과제여가지고 또 보자마자 재미가 없고요. 그렇다고 교수님들이 골라주는 게 좋은 과제냐? 솔직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교수님들이 현업을 떠난 지가 오래된 분이 상당히 많아서 그냥 프로세스 연습으로 과제를 하는 거지 실무랑 유사하다고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실행 쪽에서는 많이 해봐야 잘한다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아무튼 UX 역량은 이론과 실행을 둘 다 키워가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모았던 거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 많은 강의들이 있는데 자세히 좀 보면 시류만 쫓는 강의 사업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 많고, 주니어들이 강사인 것도 있고, 에이전시 실장급들이 하는 것도 있고, 실무 경험 전혀 없는 분들이 하는 것도 있고, 그건 너무 좁은 것만 배우는, 피그마만 배우는. 피그마는 중요 스킬이지만 저거 배운다고
뭐 지식이 느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다들 좁아요. 그리고 좁은 걸 좀 깊게 가르치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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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좁으니까 깊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몇 개 들어보면 뭐 저는 괜히 가르칠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괜히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쪽으로 가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던데 어디선가 본 듯한 포트폴리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뭐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경쟁력을 하기엔 좀 부족하다. 제가 엊그제 오늘 또 아시는 분을 만났는데 요즘엔 당근마켓에서 본인 포트폴리오 판다는 사람 나온다면서요? 그리고 제가 그것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갖고 뭐 취업에 성공한 취업에 성공한 본인의 포트폴리오 중에 뭐 전임 앱을 팔겠다라고 당근마켓에 올라온 게 있었대요. 저도 믿기진 않는데 제가 물어봤죠. 얼마에 팔냐? 그랬더니 6천 원이래나? 6천 원? 아, 기억이 잘 안 나요. 6천 원 또는 6만 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포트폴리오, 취업에 필요한 포트폴리오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다는 그거에 대한 시장의 이 반응이라고 저는 해석이 되는데, 저는 정말 추천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좋은 회사에서 채용을 담당하는 뭐 팀장님들급 정도 되면 그냥 다 알아요, 보면. 이거 뭐 뺏긴 것 같다. 금방 다 아니까. 그런 남의 거 이렇게 따라하는 거, 이런 건 정말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 포트폴리오도 중요해요. 없는 것보다는 훨씬 좋고요. 커리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잘 만들면 더 많은 기회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이 구슬을 많이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최소한의 꼭 필요한 기초가 되는 구슬을 좀 모으시고 그거를 꿰서 디자인을 만드는 게 UX 디자인 역량이에요. 구슬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구슬을 잘 꿰는다. 무엇을 만들지가 이제 전략이고 어떻게 만들지가 기획이고 정확하게 만드는 게 구현 역량이죠. 그리고 기초가 튼튼해야 높게 올라갈 수 있고 더 멋있는 거를 꽤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니어 레벨에서는 꼭 필요한 지식을 넓게 파악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 커버했던 6가지 책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디자인과 인간 심리처럼 완전히 바이블인 책도 있고 인터페이스 없는 인터페이스처럼 이 AI 시대에 가장 적합한 저런 책도 있고 주니어 레벨이 쓴 UX 팀 오브 원이라는 책도 있고 저 6개의 책을 항상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강의는 UX 업무 이해하기, 사용자 이해하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해하기가 이제 기초가 되는 거고 저 세 꼭지를 위해서 저 책들에서 제가 많이 레퍼런스를 했고요. 그걸 기반으로 UX 디자인하기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프로세스 툴킷,
경험 혁신은 뭔지, 디자인은 어떻게 하는지, 인포그래픽은 왜 중요한지, 사용성 평가 진단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다 되면 이제 비즈니스 세상에 필요한 프로덕트 띵킹과 데이터 기반 그리고 AI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저희 강의의 이제 전반적인 구조였고요. 이제 다 들으셨으니까 요 구조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각 강의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본인의 전체적인 역량을 키우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7시에 실무 케이스들을 계속 수업 시간에 많이 갖다가 쓰고 설명도 드리고 그랬어요. 실제로 힌트도 많이 드렸죠. 요 케이스는 요런 관점으로 보면 답이 보입니다. 뭐 이런 힌트를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그거를 하고 나면 전문가분들이 이제 피드백을 해주시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시간을 좀 내서 우리 1강부터 15강까지 중에 가장 코어가 되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1강에서는 UX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UX는 꽤 오래된 분야고 적용 도메인과 역할이 계속 넓어져 왔다. 설명 들었습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심미적인 거 했었고 산업혁명 시대 때부터 효율적으로 하는 거 했었고 90년대 들어서서 사용성이랑 이모션이라는 게 정의가 되면서 또 한번 크게 발전했었고 90년대 후반에 UX가 전략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것으로 또 한번 확장됐고요.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그 역량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요렇게 계속 확장되어 온 분야라는 걸 설명했고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전략 프로젝트도 하고 뭐 구현 프로젝트도 하고 사용성 평가도 하고 뭐 혁신을 위한 과제를 수행하기도 한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장 강조했던 우리는 이 경험을 디자인하는 사람인데 경험을 디자인한다는 것은 터치 포인트를 찾아서 그리고 중요한 터치 포인트를 찾는 게 더 좋겠죠. 중요한 터치 포인트를 찾아서 일을 좋게 하는 게 프로덕트의 경험을 디자인하는 관점이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좋지 않은 경험 부분만 찾아서 좋게 한다. 이런 거는 사용성적인 어프로치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그것보다는 새로운 터치 포인트를 찾아서 유의하게 좋게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설명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심리학 기본이라는 주제로 도널드 노만의 디자인과 인간 심리 책을 위주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이 책은 UX 분야에서 가장 바이블이기도 하고 계속 많이 팔리는 책이기도 하고 가장 유명한 책이기도 하죠. 제가 아래쪽에 보시는 그림 같은 걸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왼쪽에 유저가 있고 오른쪽에 프로덕트가 있을 때 사용자는 머릿속 지식과 디자이너가 넣어놓은 세상 속 지식을 활용해서 상품을 사용한다. 그리고 그걸 꽤 잘 해낸다. 어포던스, 기표, 대응, 개념 모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알려진 심리학 원칙인데 프로덕트를 보는 짧은 순간에 해당하는 그런 원칙이다. 설명드렸고요. 인터랙션 과정에서는 행위의 7단계가 관여가 된다.
초기 단계와 처음 사용하는 기능의 분석에 사용되고 저것으로 인해서 UX 분야의 많은 이론들이 발전되어 왔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인터랙션에는 오류가 할 수밖에 없고 디자이너는 오류를 막거나 대비한다. 저 프레임워크로 제가 저 책을 쭉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3장에서는 스티브 크룩의 사용자를 생각하게 하지 마라는 책으로 사용자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스티브 크룩의 사용성 이론칙, 유일한 원칙이죠. 다른 원칙이 나오지 않으니까 사용자를 고민에 빠뜨리지 마라 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 여러 사례를 통해서, 책에 나온 여러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자꾸 생기는 물음표, 마음속에 목소리가 없는 게 훨씬 좋은 유저 익스피리언스다. 이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4장에서부터는 이제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너무 관심 없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기초인데 빠뜨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4장 또 따로 정리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드렸던 건 발명하지 말고 관습을 지켜라. UI 컴포넌트들의 이름과 사용법을 외우자. 외우는데 별로 오래 걸리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익숙한 컴포넌트들이기 때문에 그냥 매핑만 잘 하시는 정도면 되고,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사용자 목표에 맞는 정확한 컴포넌트를 사용하자입니다. 그래서 UI를 프로토타입을 만드실 때 과제 결과물이나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UI 결과물을 만들 때 이 매우 정확한 UI 컴포넌트를 썼다라는 거를 그 심사관들이 모를 것 같지만 금방 압니다. 이 친구는 요런 디테일까지 생각해서 요 UI 컴포넌트를 썼구나 라는 느낌을 주시면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예요. 그 꼼꼼하고 단단한 UX 하는 친구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저 컴포넌트를 골라서 어떤 컴포넌트가 더 정확한지를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이 잘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잘 알려진 디자인 시스템을 보면서 고르면 훨씬 더 정확한 컴포넌트를 쓰는데 도움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5장은 디자인 시스템, 요즘 가장 필수적인 거죠. 디자인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디자인 시스템은 저 블루케이크 사례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블루케이크를 여러 요리사가 만드는데 저 메타포가 디자인 시스템이랑 어떻게 연관되는지, 왜 디자인 시스템을 회사에서 이렇게 열심히 도입하고 있는지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토믹 디자인 베리언트라는 그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주변에 물어봐도 아토믹 디자인과는 들어는 봤으나 잘 설명 못하는 사람도 많고요. 베리언트 만들어서 써본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 레벨까지 정도 아시면 굉장히 많이, 주니어 레벨에서 굉장히 많이 아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6장부터가 UX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에서는, 여섯 번째 강의에서는 UX 디자인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렸고, 상품 개발 프로세스와 함께 이해하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르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과제의 목적에 따라서 프로세스가 다르다는 거 말씀드렸고, 아래 그림에 대해서 제가 처음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UX를, 더 좋은 UX를 디자인한다는 건 왜 가장 왼쪽에 있는 유저에서부터 가장 오른쪽에 있는 디자인까지의 연결을 저 중간에 있는 골 컨텍스트,
페인 포인트 니즈, 인사이트 아이디어 요것들을 찾아가면서 연결하는 과정으로 본다. 저건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저를 좀 열심히 설명드렸고, 제스 제임스 가렛의 UX 디자인의 요소라는 바이블 책을 또 한번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저 오른쪽에 있는 5 플레인 모델 설명드리고, 여러 용어들이 혼재해서 쓰이는 이유와 정확한 의미, 그리고 전략에서부터 디자인까지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7장은 레아블리의 UX 팀 오브 원이라는 책을 위주로 설명을 드렸어요.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관점은 디자인 방법론은 우리가 활용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테이블처럼 굉장히 많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는 거고, 이 도구들은 잘 쓰면 좋은 거잖아요. 잘못 쓰면 시간 낭비한 거고, 그래서 과제의 목표와 주어진 시간, 예산을 감안해서 최적의 방법론을 활용하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UX 디자인 방법론이 뭔가 마치 뭐 모두가 따라야 할 금과 옥조의 뭐 이거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그냥 내가 갖다 쓸 수 있는 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훨씬 정확한 개념입니다. 8장이 제가 굉장히 중요한 강의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사용자 여정 분석이고요. 경험 지도, 뭐 여정 지도, 뭐 컨설팅 회사들은 CEJ라는 또 이상한 단어를 쓰던데, CEJ가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저니 뭐 이런 걸 CEJ라는 또 말을 만들어 쓰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 이 사용자 여정 분석인데, 이런 UX 디자이너들이 가장 다른 역할자들보다 가장 잘하는 분야가 이 사용자 여정 분석이에요.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개선하면 되는지를 우리는 저 툴을 써서 생각을 잘 해내죠. 일단 엔지니어들은 저런 관점이 아예 없고요. 상품 기획자나 전략하시는 분들은 너무 힘들어 합니다. 저 디테일까지 내려가서 하는 거를 너무 힘들어 해요. 이게 뭐 돈이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강의였고, 여기서 제가 강조했던 거는 여정 지도를 그릴 때 한 사람의 감정 그리는 거는 저기 대학교 1, 2학년이 연습할 때 하는 레벨이고,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키 화면을 붙이고 여러 사용자의 여정을 하나 저 화면과 화면 사이에서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여정 지도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저걸 통해서 소비 경험을 스토리 형태로 디자인하는 것, 그게 여정 지도가 활용되는 목적이다 라고 설명드렸고, 어댑티브 패스가 지금은 사라진 어댑티브 패스가 만들었던 익스피리언스 매핑이라는 자료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9강은 이제 경험 혁신 부분이었고요. 디자인 띵킹 당연히 설명드렸고, 그리고 who, what, wow라는 관점으로 봐보면 실은 이 혁신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한 건 아니다 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혁신은 경험 혁신은 사용자 경험을 기존 방식이나 경쟁사보다 유의하게 좋게 하는 게 혁신이다. 너무 뭐 세상에 없는 것 찾고 그런 거 아니라 기존 방식이나 경쟁사보다 유의하게 좋으면 된다. 그런 관점으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새록새록 기억이 나시죠?
10강은 UI 디자인에 대한 거였고요. 여기서 제가 제일 강조했던 부분은 잘된 UI는 잘못된 게 없는 UI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이 관점을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UI는 안 틀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디테일이 중요하고, 뭐 디자인 원칙 몇 개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케치를 많이 해서 해야 되고, 뭔가 본인이 잘된 디자인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인사이트와 아이디어로 빌드업해서 디자인에서는 확인해주는 용도가 더 좋은 접근법이다 설명드렸어요. 물론 디자인만으로도 알아볼 수 있다면 좀 최고겠죠. 하지만 그런 일은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네 번째 적어 놓은 것도 강조를 많이 하고 싶은데, 조금만 바꾸면 좋아진 게 보이지 않아요. 조금 바꾼 걸 100개 했다고 뭐 좋아졌다고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심플하게 하시면 좋고, 중요한 거를 많이 좋게 하는 게 좋아요. 잘 안 보입니다. 애매해지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뭐 꽤 하는 것 같은데 애매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회사 인사팀에서 그 가이드라인에 써 있습니다. 애매하면 뽑지 마라. 확신이 있는 사람만 뽑아라가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 기준이거든요. 애매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 비주얼 디자인에 자신이 없다면 회색조로 해라. 아예 비주얼 디자인을 안 한 척 해라. 이런 팁도 드렸습니다. 11강은 인포그래픽이었고요. 도나웡의 월스트리트 저널 인포그래픽 가이드라는 책을 제가 요약해 설명드렸어요. 요게 별로 안 중요해 보이지만 실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UX에 관련된 분야고요. 또 조금만 신경 쓰면 이 친구 괜찮은데? 라고 할 수 있는 분야예요. 그러므로 요 부분 잘 기억하셨다가 꼭 한번 써먹어 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12강은 사용성 평가 진단에 대한 거였고요. 여기서 제가 강조드렸던 거는 이 사용성이라는 개념을 한 사람이 어떤 프로덕트를 잘 썼다, 실패했다, 뭐 쉽다, 어렵다의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어떤 UI, 뭐 A와 UI B가 있을 때 100명의 사용자 중 몇 명이 불편해할까 관점으로 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목표를 불편하지 않게 성공할 비율의 관점. 이 말은 위의 말이랑 다른 건 뭐냐면 사용자 목표를 달성한다는 거는 아래 그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여러 단계를 거친다는 거잖아요. 여러 단계를 불편하지 않게 성공할 비율, 요거를 가늠할 수 있는 관점으로 사용성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A라는 디자인이 난지 B라는 디자인이 난지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고를 수 있게 됩니다. 그 관점이 없고 뭐 둘 다 어려워요 뭐 이런 얘기하면 이제 서로가 서로를 고문하는 길이에요. 얘는 75% 정도 될 것 같고 얘는 55% 정도 될 것 같으니 75로 합시다 라고 의사결정해야 돼요. 디펜스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강조드렸던 게 피크 앤드 룰. 그래서 사람들은 경험의 평균치로 경험이 좋다 나쁘다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가장 좋거나 나쁜 경험과 최근 경험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우리가 UX를 디자인할 때 피크 앤드 룰을 적용하면 뭐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팁을 좀 드렸습니다. 13강도 제가 강조를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사용자뿐 아니라 비즈니스도 고려하는 게
프로덕트 띵킹 역량이고, 이거는 UX 전략 역량과 바로 연결된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 강조 계속하고 있던 저 프레임워크에, UX 디자인 프레임워크에 비즈니스를 추가했죠. 그리고 이 프로덕트 띵킹의 UX 디자인의 목표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으로 너무 설명이 잘 된다 말씀드렸어요. 기존 사용자를 더 행복하게 하고, 신규 사용자를 더 오게 하고, 매출이 더 늘어나게 하고, KPI를 늘어나게 하고, 요게 프로덕트 띵킹의 관점이다 를 많은 사례를 통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14강이 이제 데이터와 UX였고요. 데이터와 UX도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온 분야인데, 보면 기초 UX 매트릭이 여러 형태로 변형되면서 발전해 온 그런 겁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본인들한테 맞는, 본인 상품에 맞는 그런 매트릭을 만들어서 쓰는 거고요. 학생이나 주니어들 입장에서는 그게 뭔지 당연히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기초 매트릭 몇 개만 알고 계시면 금방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매트릭을 좀 설명드렸고, 또 취업을 위한 걸로 설명을 드렸던 거는 디자인의 결과물을 UX 매트릭으로 설명하고, 이게 비즈니스 KPI랑 연결된다. 매출이 는다. 사용자들이 더 방문하게 된다. 데일리 액티브 유저의 숫자가 는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훨씬 유리해진다. 라는 팁을 좀 드렸어요. 15강에서는 AI가 동작하는 방식을 좀 설명드리려고 했었고, 그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제 활용이 용이해지니까요. 그리고 몇 가지 키워드들만 알면 AI는 사람들하고 대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UX는 AI를 디자인 과정에 고려하는 것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이맵에 아예 AI가 딱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AI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어디 끼어들 수 있을까? 이런 게 정리되고 있다 말씀드렸고, 인터페이스 없는 인터페이스라는 책을 통해서 스크린이 없는 익스피리언스, AI를 활용해서 스크린이 없이 마법처럼 동작하는 익스피리언스가 정말 제일 좋은 것 같다 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예, 이렇게 숨차게 달려왔고요. 저거를 저렇게 정리한 이유는 일단 기초가 되는 구슬을 좀 많이 알려드리려고 한 거고, 그 기초가 되는 구슬들이 엮어지면 저런 디자인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좀 전달이 잘 됐기를 바라고요. 저의 강의를 정리를 하자면 저는 이 그림을 쓰고 싶어요. 저의 강의의 그 가장 키워드는 비즈니스와 고객, 그리고 고객 정황에 대한 이해로 페인 포인트 니즈를 발굴하고 이를 디자인으로 보여준다. 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쭉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저에 대해 설명드리고, 인터페이스에 대해 설명드리고, 여정에 대해 설명드리고, 여러 가지 방법론으로 인사이트나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거 설명드리고, 그리고 그것들이 비즈니스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비즈니스 목표 달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이걸 설명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했던 큰 질문 중에 어떻게 보여줄까 있었잖아요. 무엇을 알아야 하냐는 답을 드렸어요. 가능한 필수적인 걸 넓게 아는 게 맞다. 두 번째,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는 저는 이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새로운 고객군이 이런 정황이 있으므로 나는 이런
니즈를 발견해서 이렇게 디자인했습니다. 이걸 연결해 가는 거죠. 그 사례들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었고, 그거를 스토리처럼 엮어서 설명하는 거. 그래서 어떤 사용자가 있는데, 뭐 그 사람은 이런 니즈가 있고, 페인 포인트가 있고. 그래서 나는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서 디자인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 그냥 재밌는 이야기처럼 정리를 해서 그거를 보여주는 게 저 어떻게 보여줄까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 수업에 대한 리캡을 좀 하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렸고, UX 커리어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만 더 드릴게요. 일단 취업하기, 이거 중요한 것 같고, UX 역량 이해하기, 길게 보자,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 전문 선택은 천천히, 뭐 이직하기, 리더하기, 리더 되기, 뭐 이런 꼭지로 뽑아봤어요. 하나씩 봐보면, 자, 일단 취업하기. 문제는 이거죠. 회사는 경력가 사원 같은 신입사원을 원해요. 왜냐하면 신입사원들은 여태까지 뽑아봤더니 별로 아는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일은 많은데. 그리고 요즘 젊은 분들은 또 그 의미를 잘 부여해주지 않으면 또 막 퇴사하시고 그러니까 조직 리더 입장에서는 저 신입이 퇴사하거나 그러면 본인 고가가 엄청 깎이거든요. 그거 모르시죠? 큰 회사에서는 뭐 신입사원이나 경력사원이 3개월 이내에 퇴사를 하거나 그러면 인사과에서 막 리더를 막 괴롭힙니다. 너가 어떻게 했길래 저 사람이 나가냐.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해서 저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저렇게 내보냈냐 뭐 이래요. 아무튼 회사는 경력사원 같은 신입사원을 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취업하기는 저는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디라도 입사해서 경력을 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어디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대기업이나 IT 회사로 UX 조직이 잘 세팅되어 있는 그런 회사에서는 신입을 많이 뽑지는 않죠. 한 3년차 이상의 주니어들을 많이 뽑죠. 과장급도 많이 뽑는 것 같습니다. 업무 범위가 좁다는 단점이 있고요. 어느 부서에 가느냐에 따라서 커리어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 사업부나 부서마다 일하는 방식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그걸 해요. 제가 아는 어느 분은 그 보험사, 우리나라에서 되게 큰 보험 회사에 다니는데 거기선 아직도 UX를 그 개발하는 화면 만드는 대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처우나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너무 뭐라 해야 되나 덜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UX 에이전시는 기획 중심인지 구현 중심인지 파악하고 선택해서 갈 수 있다면 기획 중심의 회사를 추천드려요. 나중에 더 기회가 많아집니다. 커리어를 키워갈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져요. 뭐 그렇다고 구현 중심의 UX 회사가 좋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도 큰 프로젝트 같은 걸 UX 구현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삼성 SDS나 LG CNS 같은 회사에서는 그런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큰 활약을 하거든요. 커리어의 이 방향이 좀 다른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벤처 회사를 가고 싶은 분들은 혼자 뭔가 이렇게 다 뚝딱뚝딱 해보고 트라이얼 앤 에러로 배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벤처를 오히려 더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혼자 다 책임지고 해야 되니까.
중견기업들은 되게 이상하게도 UX 조직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잘 안 뽑습니다. 그거 참 신기한 현상이에요. 저도 LG CNS에서 뭐 CJ나 이런 그런 CJ는 대기업이구나. UX를 잘 열심히 안 하는 회사들한테 가서 UX가 필요한 거다. 쇼핑몰 그냥 만드시면 개발비 150억인데 그거 잘못 만들면 그냥 날리는 거다. 차라리 한 1.5억만 써서 뭐 만들지 정리하고 개발하시라.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잘 씨가 먹히지 않습니다. 뭐 그 가치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가장 최근에는 기획 중심의 UX 에이전시 3년 근무 후 대기업이나 IT 회사로 옮기는 사례가 정말 많아요. 일단 기획 중심의 UX 에이전시들이 저 회사들의 외주 업무를 많이 하고요. 또 그 일을 하다 보면 열심히 하시거나 똘똘한 분들을 그 회사가 눈봐뒀다가 뭐 추천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이전시의 선배들이 후배를 끌고 가는 경우들도 많고요. 사장은 싫어하지만 대표는 싫어하지만 자기들끼리는 잘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직을 많이 하고요. UI를 엄청 많이 그리는 회사도 있고, 리서치만 엄청 많이 하는 회사도 있고, 발표 자료를 많이 만드는 회사도 있고, 프로토타입을 뭐 계속 바꾸라고 하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저는 주니어 시절에는 모든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어차피 인생에 한번 해야 될 일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용성 평가를 너무 많이 해봐가지고 나중에 정말 토가 나올 정도로 싫었는데 그래도 사용성 평가 많이 해보니까 그 나중에 UI를 요렇게 하는 게 좋을지 저렇게 하는 게 좋을지 의사결정할 때 많잖아요. 그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요렇게 하면 뭐 한 80점은 되는 것 같다. 요렇게 하면 뭐 70점 되는 것 같다. 그러니 80점으로 하겠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면 팀원들이 많이 동의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단 취업하고 저런 일들을 3년 정도 하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전문성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직에 필요한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 계속 공부해야 합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으면 도태돼요. IT 분야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뭐 요즘에 그런 친구들 많던데 내가 젊을 때 조금 뭐 몇 년 고생 몇 년 공부 좀 해보고 요 하나 스킬 가지고 회사 생활 계속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저 완전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20년 전에 그 UX 시작할 때는 저희는 PPT로 막 한 1200장 그려다 갖다 주면 개발이 빨간 줄 짝짝 쳐가지고 바꾸라 그러고 뭐 그렇게 일을 했었어요. 사용성 평가 뭐 그것도 한 2년 지나서 시작했고요. 완전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막 피그마로 뚝딱뚝딱 해가지고 사용자들한테 보내서 뭐 피드백 받고 뭐 이런 거 상상도 못하던 시절이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러겠죠.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운이 좋으면 똑똑한 선배 또는 동료가 일하는 걸 배울 수가 있어요. 회사들마다 이 코어가 되는 인력들이 꼭 있거든요. 여기서 코어가 된다는 건 뭐냐면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 회사가 망하지 않고 돌아가는 이유는 그 코어 인력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코어 인력들은 꼭 있으니 그분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고 잘 배우세요.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비즈니스에 기여하려면 디자이너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배우거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찬스가 있으니 무조건 일단 취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취업을 하려면 포트폴리오가 요즘은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또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포트폴리오 심사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5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관심이 생기면 자세히 보는 거고요. 관심이 안 생기면 안 봅니다. 이유는 뭐예요?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그 서류를 검토하는 뭐 부장급, 팀장급 이런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똑같은 거 한 100개 연속으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겨운데요. 괴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사에서는 애매한 사람을 뽑지 않도록 가이드해요. 이 관점을 그 취업 지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적당하면 뽑는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반대예요. 애매하면 뽑지 않도록 가이드해요. 잘못 뽑으면 뭐 3개월 만에 퇴사하거나 뭐 그러면 얼마나 큰 손해인데요. 그리고 중간에 좀 보시면 과제 발표와 포트폴리오가 다르다는 거를 제가 수업하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안 고치시네요. 자, 과제 발표는 심사자가 들을 준비를 하고 딱 듣고 있는 거고요. 포트폴리오는 심사자가 스스로 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같게 하시면 안 돼요. 완전히 다른 상황이거든요. 과제 발표하는 것처럼 포트폴리오 정리하시면 한 거의 못 알아듣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왜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많이 실수 있는 거고요. 세네 과제를 소개할 수밖에 없는데 페이지 제한을 좀 두기도 하잖아요. 과제당 두세 장에 정리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페이지 많아봤자 이렇게 슉 넘기다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관심이 있으면 뒤쪽에 있는 첨부로 넘어가게 해주는 게 더 좋은 전략이에요. 아니, 이 20장을 나한테 두세 장으로 어떻게 정리하라고 하나요? 라고 지금 많은 제 수업 듣는 친구들이 얘기하는데 제가 몇 번 보여줬어요. 이렇게 하면 되지롱 이러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조드리는 거는 첫째, 무엇을 디자인했는지 이해시키는 것. 그래서 본인만 알고 설명을 안 하면 이게 뭐지가 돼요. 특히 이 잘 모르는 서비스는 그 서비스가 세상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왜 디자인했는지 설명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거기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거기서 이해를 못하면 뭔가 열심히 했는데 뭘 잘했는지를 알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뭘 했는지 모르니까 공감이 안 됐잖아요. 공감이 안 됐기 때문에 뭔가 열심히 했는데 뭐가 좋아졌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인사이트, 아이디어, 디자인이 주인공입니다. 나머지는 거들어주는 거고요. 그래서 뭐 내가 인터뷰를 뭐 했는데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 막 깨알 같은 글자 막 적어놓고 막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터뷰를 통해 내가 무슨 인사이트를 얻었다, 아이디어를 얻었다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 외의 것들은 다 필요 없어요. 관심 없습니다. 자, 내가 UX 디자인 과제를 이런 프로세스로 했습니다. 그것도 관심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안 하면 이제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거지. 인사이트, 아이디어, 디자인이 주인공이에요. 셋째, 과제를 하나의 스토리로 들려줘야 됩니다. 스토리 계속 강조드렸었죠? 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무엇을 알게 됐는지, 어떻게 디자인했는지를 이렇게 친구한테 과제 설명을 이야기처럼 해주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매우 잘한 거, 유의하게 좋아진 경험 몇 개만 설명합니다. 너무 많이 설명하지 마세요. 잘된 거, 많이 좋아진 거 몇 개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심사자가 질문을 하거나 그럴 때 대답하거나 또는 스스로 발견하게 해서 이 친구는 이런 디테일까지 신경을 썼구나 로 전달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제 지인분들이랑 얘기하다 만든 개념인데 득점하기와 실점하지 않기 이 관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득점하기와 실점하지 않기. 요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선배나 전문가한테 리뷰를 받으시기를 꼭 추천드려요. 그리고 몇 번 고쳐야 됩니다. 저 회사에서 제가 발표 같은 거 할 때도 또 포트폴리오는 되게 인생에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회사에서 1년에 뭐 한 열댓 번 하는 보고 할 때도 저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다 고치고 해요. 이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창피하다 그러더라고요. 어우, 순간의 창피함이야, 뭐. 아휴, 그 해서 저기 내가 잘 될 확률을 올릴 수만 있다면 그 순간의 창피함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죠. 제발 선배들하고 전문가들한테 리뷰를 받고 꼭 고치세요. 이것도 여러 번 해봐야 잘하거든요. 저는 회사 한 3번 옮긴 다음부터 좀 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 자랑은 아니지만. 아무튼, 자, 득점하기. 득점하기와 실점하기 생각해 보세요. 실점을 안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진짜로 이런 분들 면접 들어가서 많이 봤는데, 뭐 질문하면 대답은 따박따박 잘하는데, 뭘 잘했는지를 설명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궁금해서, 이 과제는 이런 과제로 보이는데, 여기서 뭐, 잘하신 건 뭡니까? 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분이, 그거는 그 고객사랑 비밀 유지 그걸 해가지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랬죠. 이게 뭐 경쟁사도 아니고 뭐 시간도 몇 년 지냈는데 뭐 그래도 본인이 고민한 거나 잘한 거 좀 얘기해 달라고. 여기 면접 자리인데 본인이 잘한 거를 알아야 제가 뽑을 것 같은데 왜 그 얘기 안 하시냐 그랬더니 고개를 갸우뚱 하더니 그래도 이 비밀 유지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친구는 솔직히 말하면 실점을 하지 않았는데 득점도 하지 않아서 탈락했어요. 득점을 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실점을 줄이면서 또는 실점을 좀 하더라도 득점을 늘리는 방법도 있어요. 득점을 해야 됩니다. 득점은 어떻게 되냐? 경험 관점으로 문제를 잘 정리한 경우. 이런 게 후보들이에요. 여정 지도를 너무 잘 정리했어. 이것도 득점 후보고, 체계적인 UX 프로세스, 적절한 UX 방법론을 사용했다. 정확한 UX 용어를 사용했다. 꼼꼼하고 단단한 UI, 참신한 아이디어, 뭐 AI 활용되는 이런 거 좋겠죠? 고민을 많이 하는 적, 이거 고민 진짜 많이 했겠는데, 뭐 이런 것도 좋아요. 프로덕트 띵킹 관점, 정확한 UX 매트릭 사용. 제가 강의에서 많이 강조드렸던 저분들은 다 득점 후보예요. 정리만 잘 하시면 득점 후보가 되는 겁니다. 야, 여정지도 진짜 기차기 어렸는데? 뭐, 이것도 득점 후보예요. 저기 있는 여러 개 중에 득점을 한 두세 개 하셨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득점이 있긴 있어야 돼요. 그 개념 꼭 강조드리고요. 실점 후보. 실점은 또
그 굉장히 심각한 실정과 좀 덜, 덜 심각한 실정으로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실정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근거 없는 주장을 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 뭐 앱이나 웹을 개발하는데 앱이 더 어렵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반은 맞는 것 같고 반은 틀린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 친구가 저런 말을 할 자격은 없는 것 같은데 저 말을 하네? 뭐 이런 거든요. 근거 없는 주장을 하거나 UX 방법론을 잘못 사용하거나 인터뷰를 왜 했지? 용어를 잘못되게 사용하는 경우. 뭐 밀러의 법칙, 매직 넘버 세븐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보면 그거를 가져다가 화면 컨텐츠를 7개로 했다고 뭐 이런 거 써놓으면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이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죠. 인사이트 없는 퍼소나 한 사람의 전이맵 아래쪽에 붙여놓은 거. 제가 왜 붙여놨다 그랬죠? 너무 많이 봐서. 너무 많이 봤어요. 어디 뭐 인터넷에 써있나 봐요. 저걸 다 하라고. 너무 많이 봐서 이제 하면 안 되는 게 됐습니다. 복붙한 UI 컨텐츠. 예를 들어 리스트가 이렇게 있는데 리스트에서 막 1번부터 5번까지 아이템들이 있는데 그 이름이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이런 걸 복붙을 하네? 뭐 이러면서 실점하는 거고요. 비주얼 하이어라키 막 깨져 있으면 실점. 비주얼 디자인 뭐 열심히 했는데 취향에 안 맞으면 또 실점. 내 프로젝트와 맞지 않는 방식으로 설명하면 실점. 다른 사람이 한 것을 내가 한 것처럼 설명. 요거는 좀 심각할 수 있어요. 이 어떤 걸 설명할 때, 그, 저도 면접 교육을 이제 받아봤는데, 면접 교육에서 뭘 시키냐면, 탐침 질문이라는 거를 하도록 합니다. 그, 이 과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 설명하다 보면 뭐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그럼 그 궁금한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용자는 어떻게 정했나요? 오늘 사용자는 뭐 이래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했죠? 까지 한 3번 정도 연속으로 물어보는 게 탐침 질문이라고 하는데 이 탐침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 다 탈로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잘 준비하지 않으면 그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팀원이 했다 또는 우리 팀장님이 했는데 라고 먼저 얘기하고 제가 아는 건 요 정도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또 의외로 많이 나오는 게 UX에 대한 기본 지식에 대해서 답하지 못함. UX가 뭔가요? 라고 했는데 네, 사용자 경험입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거나 저거는 실은 그 거저먹는 질문이거든요. UX가 뭔가요? 라고 하면 당황할 게 아니라 UX는 이런 건데 저는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잘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완전히 그 거저먹는 질문인데 되게 당황하시는 분들 많아요. 사용성이 뭔가요? 네, 사용하기 쉬운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실망스럽잖아요. UX 디자이너로 지원하신 분이 사용성이 뭔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사용하기 쉬운 겁니다. 쉬운 건 뭐죠? 네, 뭐 어렵지 않은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일반인이랑 얘기하는 건지 UX 디자이너랑 얘기하는 건지 뭐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런 질문들은 본인에 대한 관점을 딱 섞어서 얘기하고 그래서 나는 이 관점 때문에 난 뭘 잘한다 라고 연결하시면 엄청 거저먹는 그런 건데 저거 잘 못 살리시는 분 많아요. 잘 모르는 트렌디한 용어 사용하기. 예, 요즘은 뭐 AI에 관련된 뭐 빅데이터 빅데이터도 이제 좀 지나갔나요? 뭐 LLM 라지 랭귀지 모델
뭐 제네럴 AI 뭐 이런 단어들 막 있거든요. 트렌디한 용어를 쓰면 순간 질문 들어옵니다. 그 단어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딱 이럴 때, 딱 대답하면 오케이. 대답하지 못하면, 약간 허세가 있는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죠. 아무튼 실점할 수 있는 후보는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득점을 몇 건 노리고 실점을 하지 않는 관점으로 보시면 훨씬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개념이 없어서 굉장히 좋은 역량을 가지시고도 전달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요거 설명드렸고요. 역량 모델, UX 역량 모델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커리어에 대한 거에서는 UX 역량 모델로 설명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UX 역량 모델은 저는 구현 역량, 기획 역량, 전략 역량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부에서 양산 업무를 10년 수행한 분이면 전략은 레벨 1, 기획은 레벨 5, 디자인은 레벨 3 정도 되는 그럴 확률이 높고요. LG전자 LSR 연구소에서 여기 리서치 많이 하는 조직입니다. 5년 과제 수행한 분은 전략 레벨 3, 기획 레벨 2, 디자인 레벨 1, 뭐 이 정도 되겠죠. SI 프로젝트에서 8년 그 SI 과제, 정부나 금융 쪽의 큰 과제들 한 거 하신 분은 전략 1, 기획 3, 디자인 1,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와 해온 업무에 따라서 저 역량이 이렇게 쭉 전략 역량, 기획 역량, 구현 역량, 디자인 역량이라고 제가 좀 같이 써놨는데 수정하겠습니다. 구현 역량이 레벨들이 각자 있다가 이 기본 역량 모델이고요. 가구 회사마다 요구하는 UX 역량이 달라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나 대형 SI 과제 많이 하시는 회사들, 게임 회사 또는 운영 과제 중심의 구현이나 운영 과제 중심의 에이전시는 UX 구현 역량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반면 뭐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네이버, 삼성전자, 뭐 SK텔레콤, 뭐 카카오, 라인, 쿠는 뭐죠? 쿠팡. 아무튼 저런 회사들은 UX의 가치를 아는 회사들 또는 UX를 오래 하는 회사들이거든요. 저기는 UX 전략 역량도 있기를 바래요. 실제로 그런 역량이 있는 분들을 채용을 하고요. 중간에는 이제 기획 역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들을 좀 적어놨고, UX 기획 과제가 많은 에이전시나 UX를 좀 늦게 시작한 대기업들 또는 삼성 SDS, LG CNS 같은 대기업들, SI 대기업들 이런 데서는 UX 기획 역량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거를 알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좀 좋은 회사라고 대강 통쳐서 말씀드려 보면 신입이나 주니어나 저 세 가지 역량이 1 정도 1 이상 되는 걸 바랍니다. 0인 거는 힘들겠는데 라고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UX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사용자에 대한 이해, 리서치 기획 UI의 탄탄한 연결, UX 기초가 튼튼해서 잘못된 UI 컴포넌트를 사용하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저 세 개가 레벨 1 정도 되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세네 개 할 수 있으니까 어떤 거는
구현이나 기획에 집중하고 하나 정도는 내가 이런 전략 역량도 있는 사람이다라고 메꿔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 이상 레벨 2면 매우 유리해지죠. 그러면 바로 뽑아야겠다. 빨리 뽑아서 일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레벨 2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UX 전략 역량이 레벨 2라는 건 경험 관점으로 올바른 문제를 정리했다. 그래서 딱 보면 정확한 문장으로 문제를 정의하는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굉장히 좋은 거고요. 문제를 내가 이렇게 해결했다. 이게 그냥 사용자의 문제뿐 아니라 비즈니스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문제 해결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면 전략 역량이 2 이상이라고 보는 거고, 적절한 디자인 프로세스 방법론 사용은 당연한 거죠. UX 기획이 레벨 2 정도 되면 정확한 디자인 목표를 수립하고 좀 참신한 인사이트나 아이디어, 그리고 유의하게 좋은 기획안을 만드는 겁니다. 그땐 UX 매트릭을 사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기획 목표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좋은 인사이트와 아이디어를 내서 유의하게 좋은 것까지를 딱 해내면 이 친구 기획 참 잘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구현 역량은 계속 단단한 UI입니다. 단단한 UI인데 예를 들어 양이 좀 많아지거나 화면이 굉장히 복잡한 건데도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그 정도면 레벨 2라고 보고요. 학생이나 주니어들이 보시기엔 잘 모르실 것 같지만 저희도 전문가잖아요. UX 전문가잖아요. 업계에서 한 15년 정도 일을 하고 나면 그동안 봐온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딱 보면 보입니다. 친구는 정리 참 잘하는 친구구나. 그런 게 보여요. 하나 이상 레벨 2면 매우 유리하다. 이거의 레슨이 뭔가요? 일단 레벨 2를 채운다. 그 다음에는 뭐라도 하나 레벨 2로 올린다가 되겠죠. 뭐를 올릴지는 본인의 잘하는 것에 집중하시면 좋겠죠. 그게 전략이 되고요. 길게 보자. 평생 공부해야 된다는 저는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지도 교수님이셨던 윤한철 교수님께서 제 책, 옛날 책, 첫 번째 책에 대해서 추천서 써주실 때 이런 문장을 써주셨어요. 지식이 없는 오랜 경험이나 경험이 없는 많은 지식은 어느 쪽이나 지혜를 생산해내지 못한다. 알지만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알 수 없고, 또한 모르면서 오래 해온 사람들은 계속 모른 채로 남는다. 뭐 이런 명문을 써주셨어요. 지식과 실행이 겸비되어야 된다. 그냥 저 2인 삼각 할 때 오른쪽 왼쪽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이유는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 때문에 한참 했었고요. 메타버스 때문에 또 한참 했었고요. 요즘은 챗 GPT 때문에 한참 하고 있잖아요. 저런 거 이제 계속 나와요. 그리고 그 신뢰도가 높은 콘텐츠들을 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누가 썼는지 모르는 블로그 믿지 마시고. 그래서 UX 분야의 유명 출판사들은 로젠필드, 뉴라이더스, 오라일리, 어북어파트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저런 회사들에서 나오는 책들은 좀 믿을 만한 거고요. UX 교육은 우리나라에는 별로 많진 않은데 특히 회사 다니는 분들을 위한 교육은 많진 않은데 해외 쪽으로 가보시면 요즘 온라인 교육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쿠퍼, NN그룹, 로젠필드 미디어 워크샵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온라인으로도 동시에 하는 교육들이 많기 때문에
저런 거 꼭 들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잘된 UX 사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모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 주변의 디자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습관, 직업병 같은 게 있어요. 저도 뭐 어딜 가도 이렇게 화면이나 UI를 보면서 저거는 저 부분을 좀 고치면 좋겠는데 왜 지금 3년째 안 고치고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좀 귀찮아하고 그럽니다. 어, 가고 싶은 회사의 UX 변화에 대해서 유심히 보세요. 가고 싶은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의 UX 변화에 대해서 그 원인과 효과를 계속 모니터링 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가 가장 최근에 상단에 메일이나 이런 주요 기능을 그 검색 박스 밑에다 모았거든요. 그거 되게 큰 변화였어요. 그런 게 왜 그랬을까와 그 효과는 어떨지에 대해서 예측을 좀 해보시고, 그런 것들을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하시고, 그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 그 회사에서 고민하는 UX가 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기회가 오셨을 때 엄청 유리해지겠죠. 그런 얘기를 하면 모르는 사람이 와서 오는 것보다 그 회사의 UX 고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얘기해 오면 훨씬 좋겠다고 생각을 할 거잖아요. 이거는 상당히 추천드리는 거고, 가고 싶은 회사가 있다면 내 주변에 일 잘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십시오. 주변에 항상 있거든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시고 어, 잘 흡수하시고 배우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직 준비할 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직 준비할 때는 저 오른쪽에 UX Maturity 스테이지 있어요. 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1부터 6까지가 있는데 6이 제일 좋은 거죠. 모든 것들을 사용자 중심으로 한다. 1 레벨은 없어요. 무시당합니다. 없거나 무시당해요. 아직도 저렇게 만드는 데 많아요. 예를 들어 뭐 요즘에 음식점에서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 그 키오스크 같은 거 보면 아무리 봐도 UX 디자이너가 참여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냥 싸게 만들어서 빨리 만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다 그러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조직이 저 6개 레벨 중에 어느 수준인지를 아셔야 돼요. 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준이 높은 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시는 게 본인 커리어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조직의 파워도 좀 있고, 그래야 UX가 상품 기획하고 뭐 이런 걸 협의를 해서 고객을 위해서 이런 거를 해내고, 그래서 그 결과가 좋으면 비즈니스에 기여하고 뭐 이런 것들이 회사 생활이거든요. 근데 저 머추리티 레벨이 낮은 회사로 가면 정말 고생을 하게 됩니다. 회사를 옮기실 때는 저 머추리티 레벨을 꼭 확인하시고, 또 그 조직의 리더는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오히려 면접을 가셔서 질문 같은 거 하면서 리더분은 어떤 UX적인 관점을 가지신지를 확인하시는 게 필요해요. 전략 기획 디자인 중에 어떤 곳에 강점이 있는 사람인지 이걸 꼭 보세요. 저것도 저 리더하고의 그 사상이 잘 안 맞으면 또 엄청 고생합니다. 그리고 전략이나 상품 기획, 개발 부서의 관계가 어떤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이직을 혹시 하시게 될 때는 이 페이지를 꺼내놓고 한번 보세요. 자, 어처리티 레벨 어느 정도 되나?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다른 부서하고는 어떤 관계인가? 이거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지인들한테 연락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거 꼭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UX 전문가가 우리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가 되고 싶은 건 결국 UX 전문가입니다. 커리어를 잘 키워서, 경험을 잘 키우고, 역량을 키워서 UX 전문가가 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면 UX 전문가는 도대체 뭘까요? UX 전문가는 제가 챗GPT랑 인터넷 좀 찾아봤는데, 잘 정리된 자료가 있더라고요. 사용자의 관점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디자인하고 개선하는 데 전문화된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요구사항과 행동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디자인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사용자 중심적 사고를 하고 다양한 전문성을 가지고 업계 경험이 있고 소통 및 협업 능력이 있고 연구와 평가 능력이 있고 지속적인 학습과 발전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저것들이 이렇게 채워지는 모습이 우리가 전문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표는 제가 그 이전 책 전략적 UX 디자이너로 성장하라 할 때 만들었던 그 전문가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저 아이템 하나하나가 체크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경험 어느 분야에 이렇게 있는지 체크하고 인터페이스 PC 해봤는지 모바일 해봤는지 뭐 TV 해봤는지 뭐 이렇게 체크하고 디자인 기술, 전략 기술 이런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체크하고 품성은 어떤지 좀 체크하고 뭐 이런 거 해보면 나의 전문성은 현재 어느 정도인 것 같다를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다 생각했었습니다. 정리했었습니다. 근데 좀 더 프랙티컬하게 가보면 회사에서는 UX 전문가는 UX 과제를 성공시키는 사람이에요. 더 큰 과제를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더 전문가입니다. 예를 들어 과장급이면 사원 대리급 3, 4명을 데리고 무슨 개편을 어떻게 하는지를 딱 맡아서 그 목표를 잘 정리한 사람. 과장급은 그 정도 이상은 필요하고요. 부장급 정도가 되면 한 10명을 데리고 굉장히 큰 과제를 맡아서 그걸 성공시키는 사람이 부장급 정도 되는 거고, 임원이 되려면 뭐 엄청나게 큰 혁신을 하거나 또는 큰 과제를 여러 개 맡겨놔도 다 팀원들이랑 해내는 그거예요. 그래서 UX 쪽에서의 전문가는 위쪽은 뭔가 그 이론적인 그런 거고 아래쪽은 아무튼 저 사람한테 맡기면 과제가 잘 된다를 해내는 사람입니다. 뭐잘 되는 기준이 뭔지는 과제마다 너무 다르니까 그건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무튼 프로덕트에 집중해서 프로덕트를 더 잘 되게 하는 걸 할 수 있는 사람. 어떻게? 사용자에 집중해서. 그게 UX 전문가죠. 우리는 UX 전문가가 되고 싶은 거고, UX 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UX 전문가의 이미지, 커리어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건 결국 나는 어떤 전문가가 되고 싶나 하고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이게 말씀드렸고요. 자, UX 전문가와 기술 발전은 어떤 관계가 있냐? 기술이 계속 바뀌면 다른 UX 전문성이 필요하냐? 뭐 이런 논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도널드 노먼은 디자인과 인간 심리 책에 저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아니다. 기술이 바뀌면 UX 전문성이 바뀌는 게 아니다. 사람은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규모 변화가 있어도 많은 근본 원칙은 그대로 남아있고
디자인 원칙은 변하지 않을 거다. 어포던스, 피드백, 기표의 힘, 대응 및 개념 모형, 이거는 항상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 기술은 변할 수 있지만 상호작용의 근본 원칙은 영구적이다. 그래서 도널드 노먼이 책을 쓸 때 그 IT 제품, 앱이나 웹 뭐 이런 것들을 사례로 안 쓰는 이유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100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사서 읽어볼 책으로 만들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기술이 바뀌면 UX의 근본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 기술이 적용되는 분야에 UX 디자이너가 할 일이 더 많아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역할이 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 유명한 곡선이죠. 하이프 사이클. 그리고 어떤 기술 같은 게 뜨기 시작하면 초반에 확 떴다가 한번 쭉 가라앉았다가 천천히 올라가서 성공하는 저런 것들이 나오는데 일반 대중들이 많이 받아들이는 시점이 되면 UX 디자이너들이 저런 기술을 적용해서 뭔가를 만드는 일을 막 해요. 그래서 저는 저런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할 일이 더 많아졌다. 너무 좋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UX가 가장 좋은 점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경력이 많아질수록 더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20년 전에 UX 할 때랑 저도 이제 얼마 전부터 프로젝트 하나 시작했는데 지금 프로젝트 할 때랑 보면 훨씬 쉬워졌어요. 20년 전에 정말 어려웠거든요. 뭐 새로 시작하는 게. 네, 이제 많이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직업을 선택한 거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 꽤 괜찮은 직업인 것 같다. 나이 먹을수록 더 잘하고 너무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 발전이 되면 할 일이 더 많아지고 너무 좋은데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UX 전문성은 이렇게 연결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게 마지막 슬라이드였고요.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수업인데 정리를 해드리면 신입이나 주니어 레벨에서는 꼭 필요한 UX 지식을 넓게 파악하고 이게 중요하고요. 그 쓸데없는 거 너무 많이 할 필요 없다는 뜻이고요. 자꾸 좁게 보려고 하지 말고 넓게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강의도 굉장히 넓은 영역을 막 넘나들었어요. 하지만 꼭 필요한 것만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를 실행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는 거면 아는 거지만 동전의 양면 쪽에 저쪽에 있는 실행으로 연결시켜서 실제 디자인 프로젝트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합니다. 탄탄한 기본기가 있어야 높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거 계속 강조드렸고요. 본인의 역량을 잘 정리해서 일단 UX 업계에 취직하는 게 필요합니다. 일단 가세요. 가서 화면을 많이 그리시든 뭐 리서치를 많이 하시든 뭐라도 많이 하세요. 그게 다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 UX 역량은 저희 전반적으로 다 필요한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UX 역량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공부하면서 역량을 키워 나가세요. 계속 공부합시다. 저희 서비스의 실무 케이스와 전문가 피드백은 그 부분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상으로 마지막 강의를 마칠게요. 감사합니다.